서진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 재벌가 장손의 목에 걸린 펜던트, 자신의 것과 똑같았다. 아버지, 이거 나랑 똑같아. 봉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숨겨왔던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걸 어디서 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기 없는 산골집. 겨울이면 방 안의 입김이 하얗게 퍼지고 여름이면 모기장이 유일한 문명이었습니다. 강봉수는 80세, 글을 못 읽지만 세상 사람 얼굴과 바람 냄새는 읽었어요. 새벽엔 일용직 공사장으로 나가고 저녁엔 주운 아이 서진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의 텔레비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서울 가는 버스도 기다리지만 사실은 세상 소식을 기다렸죠. 누가 상경했다더라. 누가 부도 났대. 누가 뉴스에 나왔다더라. 봉수는 서진을 늘 같은 자리, 낡은 벤치 옆에 앉혔습니다. 서진아, 사람은 말이야. 밥을 먹고도 밥값을 해야 살아. 5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밥값이 뭔지 알아. 근데 나는 내 이름값도 몰라. 봉수는 서진에게 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을 가르쳤어요. 못 읽어도 돼. 대신 잘 들어. 귀가 눈보다 빠를 때가 있어. 그리고 매일 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와 뉴스, 그리고 사연 신청곡. 서진은 라디오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사연이 신기했어요. 누군가의 삶이 목소리로만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얇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놈 어디서 주워왔대? 봉수 영감 자식도 없더니 별일이네. 봉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서진은 그 말들이 몸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나는 누구야? 봉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손바닥으로 서진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너는 내 새끼다.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버지라 불러도 돼? 봉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오래된 허리가 더 굽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불러라. 그리고 봉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키웠다. 서진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봉수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은색의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 둘 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서진에겐 소중한 것이었어요. 마을 회관에 가끔 이동식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뉴스를 봤어요. 어른들은 경제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만화를 기다렸죠. 서진도 그 틈에 끼어앉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서울은 또 다르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야.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서진은 서울이라는 곳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 버스를 타고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아버지, 서울이 어떤 곳이야? 글쎄, 사람이 많고 불이 많은 곳이겠지. 거기 가본 적 있어? 없다. 갈 일도 없고. 하지만 봉수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쳤어요. 마치 숨기고 있는 기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봉수는 서진을 키우면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자신에게 맡겨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다만 비 오던 어느 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잠깐 서 있다 사라진 걸 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혼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서진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해. 봉수의 말은 서진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서진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연들이 흘러나왔죠. 몇 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교통사고로 헤어진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서진은 라디오를 뚫어지게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연은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봉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 그 말에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봉수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봉수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어요. 곧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1990년대 후반 IMF 한파가 작은 산골 마을까지 들이쳤습니다. 건설 현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봉수가 다니던 공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날도 봉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 안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배고파? 서진의 작은 목소리에 봉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80이 넘은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뭔가 구해올게. 그때 마을회관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동식 텔레비전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죠. 봉수도 서진의 손을 잡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이야기, 실업률 증가 이야기가 화면을 채웠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대기업 회장 일가의 장손 실종 사건, 벌써 3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화면에 어린아이의 사진이 떴어요. 그리고 그 아이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서진의 숨이 멎었어요. 자기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습니다. 문양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서진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3년 전 유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재현 군은 당시 5세였으며 서진의 나이와도 맞아떨어졌어요. 서진은 봉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자. 봉수는 서진의 손목을 잡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서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 목에 걸린 거, 설마. 집에 돌아온 봉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나랑 똑같았어. 그걸 어디서 봤어? 텔레비전에서 재벌 장손 실종. 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봉수는 서진을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별빛 아래로 흩어졌어요. 봉수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밤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가보니 서진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잠깐 섰다 갔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처리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봉수는 그날을 잊으려 했습니다.
아이만 살리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은 잔인하게 과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 둘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양복, 광택나는 구두, 그리고 서울 냄새가 풍겼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봉수의 집 위치를 묻고는 곧장 산길을 올라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봉수는 서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강봉수 씨 계십니까? 문을 연 봉수 앞에 선 남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아이의 친가 쪽에서 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서진은 봉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아버지, 나 안 가.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봉수 씨,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표시가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보였어요.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냄새가 확 났습니다. 봉수는 봉투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새끼야. 안 줘.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감님도 아이도.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봉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웠어. 내가 아버지야. 아이의 진짜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때 서진이 봉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남자는 서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확인하고는 동료에게 눈짓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아이가 맞네요. 강봉수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봉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진은 봉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봉수도 두려웠어요. 상대는 재벌가였고 자신은 글도 못 읽는 무학의 노인이었거든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봉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서진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해야 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응. 아버지랑 함께 멀리 가는 거야. 서진은 여행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봉수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일찍 봉수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라디오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이 전부였어요. 서진은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 내 거니까 소중한 거야. 하지만 가끔은 소중한 게 위험할 수도 있어. 둘은 전기 없던 집을 떠나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어요. 처음으로 도시라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봉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버스에 오르며 서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와? 곧 와.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봉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봉수는 서진을 데리고 몰래 산을 내려왔습니다. 전기 없는 집을 떠나 처음으로 도시라는 곳에 발을 들였어요. 읍내 여간방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서진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번호도 모르는 곳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에 공사장에서 듣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MBC 앞에는 뭐든지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있어.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번호 114를 눌렀어요. 글은 못 읽어도 숫자는 아는 노인이었거든요. 간신히 연결된 곳은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며칠 뒤 신문사 기자
김현수가 찾아왔어요. 영감님,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서진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기자의 눈이 번쩍했어요. 이거 재벌가 장손이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거 맞네요. 하지만 그 순간 여관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양복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강봉수 씨 협조하셔야겠습니다. 봉수는 서진의 손을 붙잡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시장 골목, 포장마차에 김이 오르고 라디오에서는 서른 즈음의 같은 노래가 흘렀어요. 중장년층의 기억 속 그 시대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잡아? 서진은 뛰면서 울먹였어요. 돈 많은 놈들은 사람도 물건처럼 생각한다. 서진은 그 말이 무서웠어요.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키웠어. 난 돌아갈 거야. 근데 어떻게? 기자 김현수는 마지막 순간에 봉수에게 명함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방송국 사람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세상이 도와줄 수 있어요. 봉수와 서진은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 텔레비전에서는 사람 찾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예고가 흘렀습니다. 서진의 눈엔 처음으로 도시의 빛이 들어왔어요. 서울. 간판들이 밤에도 나처럼 빛났습니다. 봉수는 눈이 어지러웠고 서진은 세상이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들은 방송국 앞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봉수는 방송국 경비에게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내 새끼가 텔레비전에 나와야 살 수 있어요. 경비는 귀찮아했고 사람들은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한국엔 사연이 사람을 움직이던 힘이 있었어요. 마침 한 PD가 그들을 보게 됐습니다. 영감님, 무슨 사연인데요? 봉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글을 못 읽는 노인이 사연을 말로 풀어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서진이 나섰습니다. 저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PD는 서진의 목 펜던트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혹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재벌집 잃어버린 아이랑 똑같은 거. 방송은 전파를 탔습니다. 재벌가 실종 장손, 산골에서 발견. 세상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처럼 소비했지만 그 속엔 진심도 있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고 봉수의 산골집까지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방송 직후 반전이 터졌습니다. 재벌가 측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장손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며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불일치. 서진은 방송국 대기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아버지, 나 가짜야? 봉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내 눈이 증거다. 내 손이 증거다. 하지만 세상은 공식을 믿었어요. 방송국 내부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괜히 재벌 건드렸다가 프로그램 날아간다. PD도 압박을 받았어요. 이거 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방송국 주차장에서 누군가 봉수를 밀쳤습니다. 봉수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흘렀어요. 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봉수는 흐릿한 눈으로 서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절대 내 이름 빼앗기지 마.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돈과 권력이 진실보다 강했거든요. 봉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기 없는 산골에서 살던 노인에게 병원은 외계 행성 같았어요. 삐삐 소리, 흰 가운, 차가운 침대.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재벌가 측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내가 장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입을 다무는 거야. 그들은 서진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넌 편하게 살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학교, 뭐든지 해줄게. 서진은 글을 몰랐어요. 어린 시절 봉수도 글을 못 읽었듯이 말이죠. 세상은 글 모르는 사람을 가장 쉽게 이용했습니다. 이 종이에 이름만 쓰면 돼. 그럼 할아버지도 안전할 거야.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사인하면 아버지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아버지를 버리는 거잖아. 그 순간 병원에서 봉수가 사라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내 새끼 찾으러 간다고 나가셨어요. 서진은 숨이 멎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남은 병실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울역 인파 속에서 봉수의 낡은 점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봉수는 재벌가 측 차량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차창 너머 봉수의 눈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봉수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불러 아버지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뺑소니 사고 사망. 봉수의 사진이 아주 작게 화면 구석에 나왔어요. 서진은 텔레비전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봉수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거든요.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마을 사람 몇, 기자 한 명, 그리고 서진. 서진은 봉수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라 불러도 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켜달랬어. 그럼 내가 지킬 차례야. 그때 기자 김현수가 서진에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어요. 영감님 주머니에서 나왔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간호사한테 부탁했대. 테이프를 재생하자 봉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글은 몰라도 사람 속은 좀 본다. 그놈들이 내미는 DNA, 그거 믿지 마라. 그 집안에 진짜로 숨기고 싶은 게 있다. 내 펜던트 안쪽 열어봐라. 거기 이름이 있다. 서진은 펜던트를 뜯었어요. 안쪽에 아주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엔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 마이너스 등록번호, 병원 기록, 그리고 혈액형. 김현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출생 기록이야. 누가 일부러 숨겼어. 서진은 처음으로 글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나 읽을래요. 내가 내 인생 계약서에 내 손으로 사인할 거예요. 그때 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서진은 방송국 PD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25이 된 서진은 당당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냥 끝내면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요. PD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결국 말했어요. 좋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간다. 특집 생방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라진 장손, 그리고 산골의 아버지. 서진은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공부했고, 일했고, 배우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 얼굴이 되었어요. 텔레비전 속 인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서진은 봉수의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내일 텔레비전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할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봉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벌가 측도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DNA 불일치를 들고 나올 거라고 모두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어요. 봉수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와 펜던트 속 출생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어요. 서진의 눈에는 봉수의 그 단단함이 있었어요. 글은 몰라도 사람을 읽을 줄 아는 힘, 돈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말이죠. 재벌가 측에서는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준비했어요. 돈으로 무마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 시절의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서진은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밤 봉수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특집 생방송 사라진 장손, 그리고 산골의 아버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스튜디오 중앙에 섰어요. 25살이 된 서진, 그동안 방송에 매달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했고, 일했고, 배우며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 얼굴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진입니다. 재벌가 측은 또다시 대변인을 내보냈어요. 그 아이는 장손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사실. 그때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검증 누가 했죠? 서진은 화면에 병원 기록, 펜던트 내부 기록을 띄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화면에 나이 든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간호사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다고 해달라고 돈을 내밀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출생 기록을 펜던트에 숨겼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서진은 마지막 카드처럼 봉수의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봉수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렸어요. 내 새끼 돈으로 사려 하지 마라. 사람은 사람값이 있다. 시청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아버지는 키워준 사람이지. 재벌들 너무하다. 그 순간 서진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처음 방송 직후 진행된 DNA 검사 샘플이 바뀌었습니다. PD가 준비된 영상을 내보냈어요. 검사실 직원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돈으로 입막음이 아니라 돈으로 진실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어요. 재벌가 회장이 결국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권위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 맞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은 내 피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나를 키운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3년 동안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강봉수는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못해 미안해했고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 속상해했습니다. 겨울이면 자신의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고 추위에 떨었어요.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혈연은 혈연이다. 법적으로. 법이요? 서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의사로 상속을 포기합니다. 뭐라고? 강봉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이름은 버리겠어요.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어요. 수십억 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이었거든요. 회장은 화가 났어요. 미쳤군.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냐? 가난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보다 부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청자들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진이 도와주고 싶어요.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서진에게 감동했거든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오히려 전 국민이 서진의 편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할 거예요. 사람을 돕는 일.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저를 도우셨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죠. 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한국 방송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회할 거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저는 강봉수의 아들 강서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방송이 끝난 후 서진은 봉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봉수의 대답 같았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돈과 권력을 거부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서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재벌가의 복수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 묵던 작은 고시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강서진 씨 나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해요. 서진은 당황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탈세 혐의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재벌가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법과 제도조차 그들의 편이었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만 일했는데요. 그것도 신고 안 한 게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서진은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현수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거 보세요. 신문에는 서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동정 유발, 재벌 사기 시도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재벌가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당신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방송 후 여러 회사에서 제안이 왔지만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이해해 주세요. 윗선에서 재벌가의 압력이었습니다. 서진을 고용하는 회사는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한 거였어요. 서진은 다시 일용직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봉수가 그랬던 것처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너 그 텔레비전 나온 놈이지? 사기꾼이래도 재벌 돈 받으려고 꾸민 거 아니야?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언론 조작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봉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바람만 불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포기할까요? 그냥 재벌집으로 돌아갈까요? 그때 무덤 옆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봉수가 좋아하던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사람 살이 다 그런 거지. 힘들어도 가야지.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봉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서진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벌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액수는 50억 원이었어요. 서진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간단해요. 공개 사과하고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세요. 재벌가의 조건이었어요. 봉수와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시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50억을 갚을 방법은 없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고시원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서진아.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산골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텔레비전 봤어. 봉수 영감 이야기. 우리가 증언할게. 봉수 영감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고급 승용차도 우리가 봤어. 마을 사람들이 서진을 위해 서울까지 온 것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야. 마을 이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은 성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서진은 눈물이 터졌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봉수 할아버지 같은 분이 더 계셔야 해요. 서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재벌가의 돈과 권력에 맞서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은 깨달았어요. 봉수가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거라는 걸 말이죠.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볼게요. 하지만 재벌가는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상상도 못할 마지막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서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강서진, 허위 신분 사용 혐의 추가, 무단으로 호적 변경한 불법행위, 정신감정 필요한 상태. 언론은 서진을 완전히 매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다른 곳에서 왔어요. 어느 날 서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당신을 유괴한 거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김현수 기자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재벌가에서 증인을 내세웠어요. 그날 밤 봉수 할아버지가 당신을 차에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수를 유괴범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증인이 있다고 해요.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겠지만 법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어요. 재벌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서진을 범죄자의 아들로 만들고 봉수를 유괴범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변호사도 없이 홀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피고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벌가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또한 피고를 키운 강봉수는 유괴범입니다. 이를 숨기고 동정을 유발한 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서진은 혼자 맞서야 했어요. 아닙니다. 강봉수는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유괴가 아니라 구조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어요. 그날 밤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누가 버리고 간 거였어요. 봉수 영감은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잘 키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재벌가 측은 준비된 반박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자입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어요. 당시 버스 기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차를 운전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군요. 차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빠르게 떠났어요. 분명히 버린 거였어요. 그걸 봉수 영감이 발견한 거죠. 재벌가 측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증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나이든 여성이 일어났어요. 재벌가 회장의 아내, 서진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재벌가 측이 당황했어요. 그날 밤은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손자가 장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재벌가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봉수라는 분이 아이를 키워주신 건 천만다행이었어요. 제가 버린 아이를 구해주신 거죠. 재벌가 측 변호사들이 어쩔 줄 몰랐어요. 의뢰인의 가족이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회장이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버린 거예요. 봉수 씨는 구해주신 은인이에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핏줄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하구나. 너를 버린 것도, 봉수 씨를 나쁘게 말한 것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봉수 씨 같은 분이 진짜 가족이지. 혈연은 혈연일 뿐이야.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진실 고발로 인정됩니다. 서진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할머니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봉수 씨 무덤에 같이 가도 될까? 네, 할머니. 서진과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봉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봉수 씨, 고마웠어요.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할머니의 사과였어요. 서진은 무덤 앞에 앉아 말했어요. 아버지, 이겼어요. 아버지가 유괴범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봉수의 대답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남았어요. 서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봉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말이죠. 재벌가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입막음을 시도한 사람들, 그리고 봉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도 재조사됐어요. 하지만 서진은 재벌 손자라는 타이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판결 후 일주일 서진에게 정식 상속 서류가 도착했어요. 수백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서진아,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미 부자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서진은 상속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돈을 봉수 이름으로 쓰고 싶어요. 서진은 법적으로는 상속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그 돈을 봉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과 산골 마을 정기보급 사업에 내놓았어요. 강봉수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어요. 무학이셨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우셨던 분의 이름입니다. 서진의 설명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산골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서진은 봉수가 살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집안에 형광등이 켜졌어요. 서진은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봉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에도 불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서진은 방 안에 앉아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처럼 사연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 텔레비전 속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디오에서 봉수가 좋아하던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예전 봉수와 함께 앉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LED 전광판이 켜져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덕분이었습니다. 서진은 예전 봉수와 앉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물어볼게요. 서진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됩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라디오에서 봉수가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짓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그는 혈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뒤 서진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서진의 말에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봉수와 비슷한 처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주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친가에서 데려간다고 해요. 서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키운 정이 혈연보다 소중해요. 서진은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봉수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죠. 방송이 끝난 후 서진은 다시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서진을 반겼어요. 형, 서울에서 뭐 했어? 사람들을 도와줬어. 우리처럼? 응, 너희처럼. 서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봉수가 해주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형, 가족이 뭐야?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하늘을 보고 대답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형도 우리 가족이야? 그럼 우리는 모두 가족이지.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진은 봉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아버지처럼요. 무덤 앞에 새로운 비석이 서 있었어요. 강봉수 1917-2000, 무학, 일용직.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꾼 아버지. 서진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형? 라디오에서 형 이야기 나와. 아이들이 라디오를 틀었어요. 강서진 씨의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 이야기가 전국에 전해지고 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우리도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까?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버스 정류장에 앉은 서진은 하늘의 별을 봤어요. 봉수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불고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오가는 자리로 변해 있었어요. 서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봉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